남편과 그의 상간녀는 SNS에 보기 민망한 애정, 생각 사진까지 서슴없이 올렸습니다. 저는 결국 치매의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돌아갔고, 사흘 뒤 남편 민준 씨가 집에 왔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집을 마주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남편 민준 씨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그 흔한 축하 분위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올 거야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는 말조차 없었죠. 저는 베란다에 서서 차를 몰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쓰렸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집안일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생활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민준 씨는 외동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를 돌보는 짐은 고스란히 제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는 일어나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리고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이가 좋지 않으셔서 죽은 유난히 부드럽게 끓여야 했고 반찬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집을 정리하고 깨 끓여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집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린 다음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돌며 햇볕을 쬐게 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고도 몇 번씩 일어나 이불을 잘 덮고 주무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가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잠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수고가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민준 씨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민준 씨도 처음에는 저를 많이 안쓰러워했습니다. 가끔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 세수를 돕거나 말벗이 되어주며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늘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해야 한다며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시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리러 일어났다가 민준 씨의 카카오톡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보니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와. 기다릴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재빨리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결에 비몽사몽하면서 그냥 회사 동료야. 업무 얘기하는 거야. 헛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직장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 제가 짐을 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한 번은 민준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주말 오후를 찍혀 있었는데 그는 그날 회사에 야근하러 갔다고 했었죠. 영수증을 들고 묻자 그는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식사한 거야. 업무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너한테 말 못했네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의 단짝 친구는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너무 바보같이 굴지 마. 남자가 한두 번 늦게 들어오는 건 몰라도 매일 있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잘 살펴봐야 해 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매번 웃으면서 그냥 회사 일이 바쁜 거야. 다른 일 없어. 난 그 사람 믿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민준 씨 회사 동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남편분 요즘 참 한가하신가 봐요. 우리 남편 말로는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도 없어서 야근할 일 별로 없다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마 민준 씨가 맡은 프로젝트가 좀 바쁜가 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저 혼자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또 야근한다고 하니 마음이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또 목욕을 시켜드리고 재워드렸죠.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바늘은 뱅글뱅글 돌아가고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려고 특별히 만든 음식인데 이제 보니 혼자 데워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언제 돌아오는지 전화하려다가 다이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제가 귀찮다고 할까봐, 저를 이해 못한다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이니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들 테고 제가 짐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식탁 위에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씻으러 갈 참이었죠. 그런데 제가 막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딱 3글자, 오늘 안 가. 그 3글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그에게 단 한 번도 걱정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 기념일조차 저와 함께 보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민준 씨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회사 일이 바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제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준 씨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년 동안 잦은 귀가 외투 주머니에서 나올 레스토랑 영수증, 카카오톡에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동료, 그리고 그의 동료 아내가 했던 요즘 회사 안 바쁘다던데 라는 말까지. 이 모든 일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SNS를 보며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게시자는 민준 씨였습니다. 게시 시간은 불과 10분 전. 사진 속 민준 씨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셔츠에 깃을 2개 풀어헤 친 채 한 젊은 여자를 발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긴 웨이브 머리에 빨간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의 목을 감싼 채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호텔방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옷 몇 벌이 널브러져 있었고 야릇한 분위기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저를 무너지게 한 것은 그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아래에는 그의 회사 동료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형님, 대단하시네요. 언제 한번 데리고 나와서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 라고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가 말했던 야근, 오늘 안 들어온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는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진을 SNS에 올리다니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서둘러 사진을 확대해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너무나도 특징적이어서 제가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반쪽 얼굴만 보였지만 아주 젊고 화장이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렇게 밀착해 있는 모습은 보통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의 카카오톡에서 봤던 서연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재빨리 그 대화창을 눌러 위로 스크롤 해보았습니다. 이전 대화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오늘 오후에 몇몇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녁에 오빠네 집에서 만날래? 라고 묻자 민준 씨는 내가 일 끝나고 갈게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또 부끄러운 이모티콘을 보내며 기다릴게 오빠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서연이라는 여자가 사진 속 여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저만 바보처럼 매일 집에서 그의 치매 어머니를 돌보며 그가 야근을 하는 줄 알고 걱정하며 피곤할까봐 안쓰러워했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서러워서 참을 수 없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재빨리 이불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고 집안을 깔끔하게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저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 불륜 사진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핸드폰이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그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가 부인할까봐 변명으로 얼버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사진과 대화 기록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민준 씨의 SNS 페이지도 화면 녹화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면 제대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비몽사몽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는 온통 민준 씨와 그 여자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애처로운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저는 제 손으로 그분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민준 씨가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소리로 시어머니께 말을 걸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시어머니 돌보고 집안일 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미안한 짓 한 적 없는데 왜 저를 배신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명확히 물어볼 것이라고. 만약 그가 정말 저를 배신했다면 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제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얼마 못 자고 시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가보니 시어머니가 깨어나 침대에 앉아 멍하니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입었던 검은색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셔츠 깃은 여전히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는데 사진 속 그 여자에게서 날 것 같은 향기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 어머니 깨셨어? 저는 그를 모른 척하고 준비된 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탁에 앉혀드린 후에야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민준 씨 앞에 그 애정 행각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직접 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준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시선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동료랑 장난치면서 찍은 거야. 너 헛생각하지 마. 장난치면서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장난치는데 이렇게 바싹 그러하나요? 장난치는데 호텔에 가요? 장난치는데 하사냐세 자기야.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올려요? 나를 바보로 알아요? 시어머니는 저의 목소리에 놀라셨는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쟁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숟가락을 주워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계속 죽 드세요. 그리고 다시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색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어머니 계시잖아. 할 말 있으면 방에 가서 얘기하자. 방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대화, 기록과 화면, 녹화 영상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당신이 서연이라는 여자랑 도대체 언제부터 만났어요? 당신이 전에 말했던 야근, 거래처 사람과 식사했다는 말 다 나를 속인 거였어요? 나를 뭘로 알아요? 이 집을 뭘로 알아요? 민준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 사진을 지우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아예 막간의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자 이전에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오히려 몇 분의 오만함이 더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그 여자랑 만났어. 그래서 뭐? 나 매일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집에 오면 너는 시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고 조금도 신선함이 없어.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남자 같다고 느껴져. 그 여자가 너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더 잘 보살펴줘.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선함이요? 나 매일 집에서 당신 어머니 돌보고 집안일 하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은 나보고 신선함이 없다고요?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누군가 나를 아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집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힘들다고? 민준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뭐가 힘들어? 매일 집에 있으면서 출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내가 매달 돈 주잖아. 우리 엄마 돌보는 건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내가 너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 너는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낯설고도 익숙한 이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건 당신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그래요. 내가 회사 다니고 싶지 않은 줄 알아요? 당신이 어머니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집에서 잘 돌봐야 한다고 당신이 돈 벌어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내 직업 포기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이 먹여 살린다고요. 결혼 전 저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민준 씨 못지않은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민준 씨는 자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돌볼 시간이 없으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어머니를 전념해서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저에게 평생 잘해줄 것이고 절대로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이런 말을 하며 저의 모든 희생을, 민준 씨는 제가 우는 것을 보았지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짜증을 냈습니다. 뭘 울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내가 번 돈 아닌 게 있어? 네가 능력 있으면 내 돈 쓰지 말고 혼자 나가서 돈 벌어봐. 저는 그의 오만한 모습에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더 이상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그리고 그 여자만을 생각할 뿐, 저도 이 가정도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은 다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당신 돈 쓴다고 했죠. 그럼 나 지금 갈게요. 앞으로 당신 돈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집도 이 어머니도 당신이 직접 돌봐요.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머물러봤자 저는 더 상처받고 더 상처받고 더 상처받고 더 상처받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제 옷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빨간색 원피스에 손이 닿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이 원피스를 선물하며 제가 마치 선녀 같다고 말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에 했던 말도 저희 사이의 감정도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짐을 챙기던 도중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문간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후회하지 마. 바깥 세상이 네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야. 내가 돈 안 주면 너는 살 곳도 없을걸.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옷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살 곳이 있든 없든 당신이랑 관계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민준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돌봤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적게 준 것도 아니잖아? 이제 와서 그냥 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당신이 단 하루라도 돌본 적 있어요? 매일 출근하고 나서는 그 여자랑 어울려 다니고 밤에 돌아와서도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가끔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이라도 걸려 하면 귀찮아했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보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요? 저는 지난달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39도까지 열이 나서 애가 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거래처와 얘기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저보고 혼자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와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가서 밤새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벽이 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를 사서 민준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는 그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는 바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민준 씨는 제가 하는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빴잖아. 돈 벌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 내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먹여 살려? 돈을 번다고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돈을 벌면 자기 어머니를 내팽개쳐도 돼요? 돈을 벌면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도 돼요? 당신이 정말 이 가정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계속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 화장품,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아들 밥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떠나는 줄 알고 아들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다가가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친정에 며칠가 있을게요. 여기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돌아올게요. 사실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일어서서 민주희 씨가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다시 생각 안 해볼 거야? 네가 지금 안 가면 내가 전에 일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어.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지내자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믿을 수 없고 당신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잘 지내요. 어머니도 잘 돌봐주고 더 이상 그분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저를 아프게 한 이곳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잡아 친정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저는 차창 밖으로 민주희 씨가 베란다에 서서 제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려오지도 저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사이가 정말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잡았던 제 손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흐릿한 눈빛에는 망연자실함이 가득했고 입으로는 아들 박하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의 전화번호 위에서 손가락을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시어머니께 밥 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기저귀도 갈아드리려고 상기시켜줄까 하다가 어젯밤 그의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고 그의 SNS에 올라온 그 사진을 생각하자 저는 다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왜? 그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즐겁게 지내는 동안 내가 왜 그의 어머니 일까지 걱정해야 해? 3년 동안 나는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돌봤는데 그는 나를 뭘로 알았을까? 택시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다가 저는 운전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노인형 분이와 기저귀를 보는데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 브랜드 분이만 드셨고 기저귀도 이 제품만 사용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깜빡하고 사지 않으면 분명 불편해하실 텐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분명 불편해하실 텐데. 저는 분명 기저귀 한 팩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막 계산하려다가 갑자기 물건대로 갔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마트를 나와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내내 운전기사님이 제 얼굴색이 좋지 않다며 아가씨,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러움은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나 마침내 친정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도착하자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달려와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딸, 드디어 왔구나. 아빠도 집에서 애가 타서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돼 말해. 엄마랑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엄마.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빠는 벌떡 일어나시며 말했습니다. 딸, 왔구나? 배고프지 않아? 엄마한테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달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셨고 저는 한 모금 마시자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갈비찜을 차려주시자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친정에 올 시간이 거의 없었고 갈비찜 맛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 시댁에서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 거기서 지내기 싫으면 그냥 돌아와서 지내. 집은 언제나 네가 있을 곳이 될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의 외도 SNS에 사진을 올린 일, 그리고 저를 조롱했던 일들을 엄마 아빠께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따져야겠어. 아빠가 엄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 지금 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어. 딸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딸,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가 다 지지해 줄게.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만, 시어머니가 좀 걱정돼요.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생활할 수 없으신데 민준 씨가 그분을 잘 돌볼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의 어머니 걱정은 왜 해?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 처음부터 그가 너 보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 돌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가 잘못했으니 그도 고생 좀 해봐야지. 아빠도 네 엄마 말이 맞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여기서 며칠 푹 쉬면서 몸 좀 회복하고 나서 이혼할 생각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엄마가 제 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침대 시트를 깔아주시고 이불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익숙한 세탁세제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 이불을 덮어주러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혹시 불편하실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의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빠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 앞으로 며칠 더 여기서 지내. 엄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의 날들은 아주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나서야 저를 깨워 식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죽은 조와 대추로 끓인 것으로 달콤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제가 좋아하는 탕수육과 생선찜이 나왔고 저녁에는 엄마가 몸보신하라며 팥죽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꼭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는 특별히 베란다 한쪽을 비워 장미와 다육 심으며 화분을 사다 주시며 제가 심심할 때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가끔 오후에 할 일이 없으면 엄마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고 아무리 비싸도 다 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희는 시장에서 이웃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네. 왜 친정에 와서 지내? 아가씨, 오랜만이네. 왜 친정에 와서 지내? 엄마는 재빨리 애가 요즘 좀 피곤해서요. 며칠 쉬러 왔어요. 며칠 쉬러 왔어요. 며칠 쉬러 왔어요. 몇 주머니도 더는 묻지 않고 그저 돌아와서 지내는 게 좋지. 저는 엄마가 제가 사람들이 알까봐, 제가 사람들이 알까봐 집이 더 북적이고 네 부모님도 잘 돌봐주실 수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엄마 집에 있는 동안은 마음 편히 지내. 네가 언제 떠나고 싶을 때 떠나.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개의 낯선 번호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유선 전화번호로 와서 택배인가 하고 받았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했는데 낯선 번호인 것을 보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추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추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야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왜 내 전화 안 받아? 아직 친정에 있어. 빨리 돌아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내워놨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을게. 잘해줄게. 어머니도 잘 돌봐줄게. 이 메시지를 보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진작에 뭐 했냐고.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보낸 메시지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네가 안 돌아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 너는 설마 엄마를 버릴 거야. 네가 안 돌아오면 내가 친정으로 찾아갈 거야. 이 메시지를 보자 저는 약간 불안해져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겁먹지 마. 그가 정말 찾아오면 엄마랑 아빠가 상대해 줄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난리칠 염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괜찮아. 우리 있으니 그가 함부로 못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니 마음이 훨씬 든든해져서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또다시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잘 돌봐드리고 있는지, 제때 밥 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후회했습니다. 혹시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한마디라도 해서 시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상기시켜줬어야 했나. 하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와 그의 아사나스에 올라온 그 사진을 생각하자 저는 다시 이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의 어머니야. 그가 잘 돌봐야 해.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더 이상 그의 일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께 예전에 일하던 디자인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가봐. 잘 됐네. 바람도 쓸 겸. 다시 출근하고 싶으면 엄마도 지지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마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 회사는 친정에서 멀지 않아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동료들이 보여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예전 상사 김 실장님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왔네. 우리는 네가 회사 안 나올 줄 알았지 뭐야.
우리는 네가 회사 안 나올 줄 알았지 뭐야. 저는 좀 쑥스러워함이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최근에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당연히 있지. 네가 일하던 자리 아직 비어 있어.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어. 저는 너무 기뻐서 김 실장님께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없어도 저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일이 있었고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아빠는 잘 됐다. 네가 네 일을 찾으니 우리도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일 맛있는 음식 잔뜩 해줄게. 네가 다시 출근하는 거 축하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와 시어머니 주변에서만 맴돌 필요도 없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일이 있었고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니 앞으로의 날들은 부모님이 계셨으니 그 며칠 동안 저는 민준 씨와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가 지금 후회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고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다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아마 민준 씨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그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과 두유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저를 회사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는 내내 아빠는 저에게 회사에서 잘하고 동료들과 문제 일으키지 말고 혹시 서운한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이렇게 다 컸으니 제 자신 잘 돌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전 자료를 다시 내어주고 최근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다 주며 일단 잘 읽어보고 익숙해져 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다가와 인사하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그들과 몇 마디 나누고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단짝 친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는 나 방금 쇼핑몰에서 네 남편 봤어. 그 서연이라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 둘이 손잡고 엄청 많이 쇼핑하던데 엄청 행복해 보였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자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에게 아무런 답장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그저 친구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친구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오후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금방 프로젝트 내용을 익혔고 김 실장님의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님이 저를 칭찬하며 아가씨, 역시 네가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익숙해지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다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퇴근길,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이웃박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야 해.
오늘 오후에 네 남편 봤어. 차를 몰고 오던데 외지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 얼굴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모르겠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 나는 이미 그와 알려주셔서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든 그것은 그의 책임이지.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콜라, 닭 날개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회사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듣고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아빠는 딸, 네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제가 드디어 이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8시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가족분 되시나요? 그분 지금 병원에 계신데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좀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세한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오셨는데 따님 전화번호만 알려주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가지마. 이제 그 사람이랑 너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 그 사람 일이지 너랑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다. 혹시 정말 큰일이라도 생겼는데 안 가는 것도 좋지 않아.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내가 있으면 그가 너를 함부로 못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민준 씨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그 혼자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와 아빠를 보자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제야 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는 말을 하면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흐느끼며 저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 사흘 동안 집에 없었고 그 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야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엄마 하고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주무시는 줄 알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미동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장이 철렁해서 재빨리 시어머니의 코에 손을 대보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웃이 인기척을 듣고 도와주어 119에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 의사가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고 아마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굶거나 목말랐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그렇게 되라지 못해. 민준 씨는 내가 서연이랑 다른 지역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엄마를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죽게 했어. 그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감정이 아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진작에 뭐 했냐고. 지난 4일 동안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랑 즐겁게 지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집에 혼자 내버려둔 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다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더니 이제 돌아가시니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스스로 감당해야 해.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사연이랑 절대 만나지 않을게. 너한테 잘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머니를 죽게 하고 나를 배신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당신이 스스로 감당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아빠를 끌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밖의 바람이 좀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은 오히려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냉담함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약간 차가웠지만 오히려 제 머리를 더 맑게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제 옆을 걸으며 때때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저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3년 동안 매일 그분을 돌보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그분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여자와 조금만 덜 어울렸더라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여전히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재빨리 다가와 어떻게 됐어? 그가 너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그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면 뭐해?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그가 받아야 할 뻘이야. 누가 효도하지 않고 밖에서 바람 피우래. 말을 마치고 엄마는 저를 이끌고 씻으러 가시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일찍 쉬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여전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해드린 갈비찜을 드시던 모습, 제 손을 잡고 멍하니 계시던 모습, 작은 소리로 아들밥하고 중얼거리시던 모습.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시어머니를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햇볕이 그분의 얼굴에 비쳐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가세요. 앞으로 저는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지켜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제 시간에 회사에 갔습니다. 김 실장님이 저를 보며 혹시 잘 못 쉬었어? 얼굴색이 안 좋네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자료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 불행한 일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일을 하던 중 단짝 친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시어머니의 일을 들었다며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답장했습니다. 친구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혼자 감당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는 더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웃박 아주머니에게서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민준 씨가 혼자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 서연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듣자 하니 민준 씨가 서연에게 전화하면 서연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이미 끝났으니 더는 나 찾아오지 마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은 민준 씨에게 돈이 없고 빚만 잔뜩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 장례식에 돈도 많이 들었으니 아예 그와 연락을 끊고 조금의 정분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또 민준 씨가 장례식을 마치고 집을 내놓아 팔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 매일 술만 마시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술병을 들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대로 서지 몰거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의 지금 모습이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아야 할 벌이었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순조롭게 일하고 있었고 김 실장님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며 월급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저를 위해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주시며 제 승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딸, 너는 이제 점점 더 잘 지내니자. 앞으로는 예전 일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을 잘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잘 지낼게요. 더 이상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이 아주 충실하고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디자인 시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가끔 단짝 친구와 애프터눈 티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말에는 꽃집에 가서 꽃을 사다가 집을 꾸미거나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와 시어머니 주변에서만 맴도는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일이 있었고 저의 삶이 있었고 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어쩌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모님의 지지가 있고 단짝 친구의 관심이 있으며 저 자신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의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술만 마시며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든 이제는 저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냉담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희망을 남자에게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자신 스스로 강해져야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용기 있게 떠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리 잘 나갔을지라도 결국에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소위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추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